IMF 한국 집값 거품이다. 10% 하락 가능성. 지금 이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실제 이 원문에서는 집값 10%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 10% 하락이다. IMF 보고서에는 집값 하락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를 내보낼 때 팩트 체크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힘들고 두려운 건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팩트를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 이슈 점검으로 준비를 했고요. 크게는 IMF에서 집값 경고를 해서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끌족 이자 폭탄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지난번 얘기했을 때보다 더 하락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여파를 주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분위기 한번 보고, 금리 정말 중요하니까 금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뉴스가 규제 완화 정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IMF 때보다 더 집값 하락이 크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IMF에서 더 큰 하락을 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도 잘 가려서 봐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투자자가 아닌 모드에서 너무 자극적인 기사만 좀 쓰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보통의 방송에서는 제가 다 봐도 되지만, 부동산에 관한 방송에서는 어떤 거를 가려내야 되느냐, 패널을 누구를 좀 취재하는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막 더 안 좋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의 의견을 듣면 나도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냥 판단도 미스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그게 공중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저희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MF에서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공신력 있는 이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더 크게 무섭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30% 가까이 하락하고 40% 하락한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더 10%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30에서 40% 빠졌는데 IMF 뉴스가 도배를 하면서 더 10%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대중들이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얼어붙고 시장이 거의 경직된 한방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때문에 심리도 더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IMF 한국 집값 거품이다. 10% 하락 가능성, 이렇게 잡았고요. 기사 제목을. 코로나 시작 전인 2019년 말 비교해서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이번에 2022년도에 금리가 인상하기 전에 자료이라는 것도 팩트로 적어 놓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금리가 오른 거 반영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를 냈냐? 역대 지금 최근 주택 가격이 불일치가 일어났고, 그리고 단기 금리라든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저금리가 계속되고, 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즉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약 18% 정도 나와 있는데, 뉴질랜드랑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사를 보면 IMF가 그냥 집값 경고했는데 10%가 더 하락한다, 거의 이 타이틀로 원래 최초에 나왔던 기사에서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 IMF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IMF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최근에 게시를 했었고요. 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사가 쓰여진 겁니다. 네, 기사가 계속 쓰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문을 다 읽고 한 게 아니라 첫 기사를 낸 사람의 내용을 모든 기사가 다 같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원문을 읽었는지 조금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인용되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원문 내용인데요. 영문으로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직역하면 21년 4분기에 뉴질랜드는 팬데믹 시작 시점 대비해서 20% 상승률이 저하될 거고 또 한국과 호주는 각각 10% 저하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전 기사들은 지금 집값이 10% 하락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이 원문에서는 집값 10%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 10% 하락이다 이렇게 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내용이에요. IMF 보고서에는 집값 하락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상승률이 10%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률이. 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후에 더 하락은 올 거라는 말은 했지만 네. 거기에 지금 한국이 지금의 집값보다 10% 하락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승률 10% 하락을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2021년 4분기인가? 왜냐면 지금 2022년 4분기인데 이 내용은 2021년 4분기 전년도 1년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승률 10% 하락할 거라 예측을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그 이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저희 2022년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2021년 4분기 그때 기점으로 상승률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미 하락한 상태보다 그 예견했던 상태보다 더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보고서를 적용을 해서 현재 떨어진 상태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저 보고서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때 시기에 사실 이렇게 나왔던 조사는 맞는 말이긴 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한국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년도 이제 20년도에 상승이 나왔던 것은 네. 코로나 이전에도 나오곤 있었지만 네네. 그 말은 저희 5년 동안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시아들이 조금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코로나 시기에 이 그 뉴질랜드랑 전체 합산해서 보는 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고 또 19년 대비해서 지금 2021년 4분기 시점에서는 맞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시기가 아니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집값 상승률 자체가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일본, 호주 다른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집값 부담률과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한국은 대출 규제, DTI랑 이런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양호한 편입니다. 잘 건전성 있게끔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집값을 지출 대비 40% 이상 지출하냐는 질문에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집값이 10% 하락한다는 기사는 절대 아니고 네. 지금 많이 하락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가치가 평당 얼마야, 건물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책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수자가 많이 몰리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심리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일단 이 IMF 기사가 영상으로도 다 제작돼서 뿌려졌기 때문에 보통의 그냥 소비자들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집값이 10%가 더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심리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심리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집값이 10%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억울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런 팩트 체크하지 않으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진짜든 아니든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감안은 해야 되고요. 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그럼 그 기관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런 상태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거품이라고 평가를 했던 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시아 OECD 국가 중에서는 양호한 상태다. 그리고 상승률 10% 하락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해석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건전성이 있다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묻고 싶어요. IMF 관계자분한테 이 정도로 하락을 예측했는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 건지 이렇게 묻고 보고서 싶습니다. 다시 쓰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보고서 아마 쓰고 이거는 23년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영끌 쪽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또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끌족 얘기 자주 등장합니다. 네. 네, 이제 경매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감정가 대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경매 낙찰률을 보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된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 빠졌잖아요. 가격이 책정된 물건을 우리가 10에서 20% 싸게 산다고 하면 40에서 60% 싸게 사는 거예요. 상승기 때 감정평가 됐다 하면 30% 하락했어도 시세랑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자분들께서 저렇게 낙찰률로 가지고 부동산 시세가 떨어졌다 올랐다 평가를 하시는데 부동산은 경매가 감정돼서 법원에 매각되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2 타경, 23 타경 이거는 정말로 빠진 상태에서 평가됐기 때문에 경매가 내년이 정말 기회가 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경매 공부를 안 하면 시장에 가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고 거기서 급매하고 초급매밖에 못 사요. 경매는 급매보다 항상 더 싸게 사는 게 경매거든요. 경매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율만 떨어진다 이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아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끌족 하면 계속 나오는 기사가 또 있죠. 노도강 이제 실거래가 떨어지고 패닉셀 이어진다 이런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030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네. 서울 주요 지역은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최후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서울 지역의 노도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30 세대 비율이 49.3%나 됩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거는 맞아요. 이 노도강에서 이 노원구 같은 경우가 20에서 30대 매수자가 49%. 네. 원래는 5, 60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끌족이 많이 네. 들어갔던 지역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도강 지역에 상계동이랑 이제 창동 아파트가 많이 빠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실제 얼마나 거래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계동 포레나 노원 24평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0억 5천, 직전 최고가는 한 9억 8천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가장 최근 11월 11일에 거래된 거는 7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점 대비 26% 네. 하락된 거래 가격이네요. 네, 네이버 매물 같은 경우는 8억 5천만 원 정도 선에 나오고 있어서 5층이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IMF 기사부터 또 영끌족 기사를 보면은 지금 한 50% 정도 하락한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나온 아파트 창동 동아청솔 33평을 보면 최고가는 21년 6월에 11억 7천 거래가 되었었고 다 11억, 이제 10억대가 심리상으로 다 넘었던 거죠, 이때가. 네, 최근에는 7월 달에는 10억에 거래가 되면서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는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매물은 그런데 지금 10억보다 훨씬 낮은 8억 5천, 16층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이버 매물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30%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도강은 거의 30% 정도 하락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기사에 나왔듯이 영끌족 패닉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금리가 계속 높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값이 10% 떨어진다고 해서 네. 집 가진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출 나간 은행도 많이 문제가 되고 세입자 문제도 되게 크잖아요. 네. 예,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매가만 비교했지만 이거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뉴스를 내보낼 때 팩트 체크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이 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기사하고 저희 금리까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0.5% 금리 인상을 했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고 내년에도 두세 차례 올린다고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충격을 또 최대한 덜 주기 위함이 있지만 저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모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 금리가 5% 이상 될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얘기도 중요한데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아직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목표치까지 아직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도 주식시장이 반전됐던 거는 금리 부분이 아니라 이달의 물가 지수가 진정됐다 기사만 나오더라도 네. 미국 주식시장이 확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은 여러분들이 금리를 보시면서 금리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것인지 물가 상승률 이 부분도 같이 기사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완전 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여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네. 네. 지금 현재 미국은 4.5, 한국은 3.25. 이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 3.25, 그 다음에 4.5. 저 기준금리 3.25일 때 대출금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한 7% 네. 나오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5%까지 올린다고 해요. 5%대까지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8%대 금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창종 총재가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3.5%까지는 가겠지만 미국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래도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시기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건설사도 부도가 나고 있고 집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오르게 되면 경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를 하지만 제롬 파월 미 의장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도 FOMC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금리를 좀 보시면서 대출금리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저희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급격하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편이거든요. 네, 심각하죠. IMF, 영끌족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런 시기에 경제를 또 잘 부양할 수 있게끔 연착륙할 수 있게끔 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이런 시기에 매수자가 지금 금리만 보면은 당연히 나서지 않고 뭐 IMF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서지 않지만 어떤 당근을 준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제 패닉셀이 나온 것도 종부세도 굉장히 많아서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사실 비싼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팔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집값도 떨어지는데 종부세까지 나오고 하면 막 네. 나라가 믿죠, 그죠? 그렇죠. 여력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세금을 내려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힘든 일인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부에서 24억 이하 3주택 면제해준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러면 면제해주면 또 사러 나갈까? 그런 마음이 들까?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심리가 이걸로 인해서 그럼 나는 지금 2주택인데 종부세 안 나와? 그럼 하나 더 사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까? 저 정책을 보면서 과연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거를 좀 가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추가로 구매를 하게끔 마음먹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부담은 덜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이제 네. 종부세 다음엔 뭐예요?
이제 남은 게 취득세입니다. 징벌 3종 세트라고 해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까지 12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원래는 취득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빨리 거론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더 연장을 해주고 종부세까지 아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개편이 나오면서 이제는 취득세 제도가 개편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까지는 죄인 취급을 했죠. 왜냐하면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세,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이라고 했는데 선진국을 보더라도 취득세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양도세에서 완화해주거나 이런 숨통을 트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정책은 무섭게 부동산이 상승했을 그 시기에 나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는 더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은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사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제가 심리 하지만 조금 해서 지금 금리가 워낙에 높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 취득세 한다고 사람들 막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가 고통이 다 달라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리더가 중요하고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한 건데 야 이거 뭐 부자들을 위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집 가지고 돈 번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집 제가 살려고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부동산에 연계된 다른 사업들도 워낙에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책들을 잘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수습하기 힘든 상황도 오거나 아니면 더 고통이 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지금이 논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설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인들은 논의 결정된 바가 없다. 급하게 이렇게 설명 자료까지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기사처럼 정확하게 이제 된다는 확정은 아니지만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에 취득세 중과 완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앞에 기사들도 사실 없던 얘기가 지어서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얘기는 언급은 됐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기사 지속 과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기를 조절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개편 이후에는 남은 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소식도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좀 컸었던 게 맞거든요. 하지만 연착륙이라고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게끔 서서히 착륙을 해야 고통이 덜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현명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겨울은 끝자락에 한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봄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023년 준비하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송사무장쇼에서는 그 팩트 체크를 계속 해가고 있고 시장에서 시세도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송사무장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빠르게 변화를 감지하고 가장 괜찮은 타이밍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여의주님과 함께 이런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세, 현황, 시황 분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